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자료 구조는 리스트 ADT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ADT를 여러 형태의 자료 구조로 구현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배열을,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트를. 뭐 이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라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복합 타입이고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한 이름 가지고 또 색인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료 구조는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료 구조인데, 리스트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리스트에 저장한 데이터들을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다음 노트에서 살펴볼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은 어떤 언어든지 뭐 파이썬은 조금 배열 같은 게 없지만 어쨌든 리스트를 배열이라 치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요. 파이썬을 제외한 C++나 자바나 그 밖의 언어들에서의 배열의 특성은 동질 구조이고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하고 배열의 요소는 위치에 의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배열을 하나 만들면 그 위치에서는 확장할 수가 없어요. 현재 위치에서는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에는 데이터를 일정한 개수만 저장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또는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메모리가 허용되는 한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 자료 구조에서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적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동적 배열을 사용하게 되겠고, 동적 배열이란 기법을 써서 필요할 때 용량을 늘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1배 이상, 1.5배, 2배 이렇게 늘리게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했듯이 그렇게 늘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는 이렇게 2배씩 또는 1.5배씩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이 제공하는 특징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이 다섯 번째 특징인 임의 접근 제공이에요. 임의 접근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저장된 위치와 상관없이 그 저장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색인 정보를 알면 바로 가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0번째 생일에 있는 요소를 접근하든 뭐 10번째 요소에 있는 그 데이터를 접근하든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배열은 연속 공간에 유지되고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임의 접근이라는 임의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이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보통은 배열은. 우리가 다음 노트에 살펴볼 연결 구조는 임의 접근을 제공 안 해요. 임의 접근 제공 안 해서 10번째 요소를 접근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가야 돼요. 순차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죠. 근데 배열은 그것이 단점이 없는 거죠. 다만 배열은 동적 배열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용량이 부족할 때 늘려야 되고 그 늘리는 게 비용이 드는 거죠. 반면에 다음 노트에 살펴볼 연결구조는 매번 공간을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은 없는 거죠. 용량을 확장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또 서로 상반된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수업에서 혹시 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을 경우에는 요거를 확실히 구분한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항상 배열 얘기할 때 용량과 크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용량은 배열에 확보된 용량으로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개수가 용량이에요. 개수가 용량. 크기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용량을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 구조를 그 리스트 자료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C++, 자바에서의 배열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를 좀 살펴보면은 C++는 자동 배열도 가능하고 동적 배열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자동 배열 변수는 상수 포인터가 되겠고요. 자동 배열을 만들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이때 용량보다 적은 수의 초기값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10 만들면서 초기값은 한 3개만 제시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초기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값으로 나머지는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배열을 인자를 전달할 때 C++에서는 주소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C++는 주소 말고도 여기서처럼 참조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조를 이용해서 전달할 경우에는 특정 용량의 배열만 전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후에서 nums를 배열로 인식합니다. 배열로 인식하는데 얘는 배열로 인식을 못하죠. 배열로 인식 못하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장점은 다양한 용량의 같은 타입의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배열을 인자를 받을 때 특정한 용량의 배열만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받아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우리가 배열을 C++에서 인자로 전달할 때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주로 이 방법, 주소 전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이 후에서 요 nums는 배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배열의 시작 주소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크기와 용량을 늘 함수에 같이 전달해 줘야지만 이 함수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소나 참조를 전달할 때 강건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전달하지만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배열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const로 수식해 가지고 그 함수에서는 배열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C++에서는 직접 반납해 줘야 되는데 반납할 때 요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반납하는 것과 일반 원시 타입 일반 원시 타입을 동적 생성했을 때 반납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다차원 배열의 동적 할당은 문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은 뭐 동적 배열 만들어 쓰는 게 별로 번거롭지 않은데 다차원 배열은 좀 번거롭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내부적으로 다차원 배열을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좀 C+ 배열을 살펴보는 김에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적 배열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납할 때는 delete 쓰면 되겠고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C++ 자료 구조 구현할 때는 이 방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원래 C++에서 그 2차원 배열도 연속 공간에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연속 공간에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2차원 배열이 연속적인 공간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 배열이 돼서 이제 행들이 다 다른 데 위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납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2차원 배열을 동적 생성할 때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문법이 어려우면 간단하게는 오토 쓰시면 더 간단하게 2차원 배열을 동적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딜리트는 그냥 리스트만 돌리타면은 2차원 배열 전체를 반납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옛날에 좀 더 초기 C++에서 썼던 방법입니다. 얘하고 좀 차이점은, 얘는 1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타입 변환해서 2차원 배열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이 문법들이 되게, 그렇죠. 이 문법들이 되게 힘들어요. C++는 여기 쓰는 문법들이. 그런데 요 문법을 아까 어디 있어? 여기서도 이렇게 가로 열고 쓰고 있죠. 그래서 요 문법이 약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어렵게 느끼게 하는데, 얘를 이해하는 방법은 원래 변수를 선언할 때 이 기호들은 연산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연산자는 표현식을 우리가 작성할 때 쓰는 게 연산자지,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기호는 연산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얘를 해석할 때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얘가 어떤 변수인지를 해석할 때 연산자 우선순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연산자들은 다 가로 빼고는 다 이제 단항 연산자예요. 단항 연산자. 그리고 이 단항 연산자들은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지만 이렇게 포스트픽스 연산자들이 프리픽스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포스트픽스라는 건 P 연산자가 앞에 오는 거죠. 연산자가 뒤에 오는 거. P 연산자 뒤에 연산자가 오는 거를 포스트픽스 연산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배열색인들이 여기 있죠. 배열색인 연산자들이 있는데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해석해 보면, 여기에 있는 거, 얘를 해석해 보면, 다른 애 마찬가지니까 요걸 해석해 보면은, 배열색인이 요 별표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해석할 때. 그럼 얘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얘부터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용량이 5인 배열이에요. 그냥 5인 배열이에요. 그럼 무슨 배열이냐? 인테저 포인터 배열이에요. 배열에 뭘 저장해요? 인테저 포인터를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용량이 5인 배열인데 각 요소에 뭘 저장해요? 인테저 포인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가 되면 얘부터 해석하지 않고 요거부터 해석을 해요. 안에 있는 것부터,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석해요.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포인터가 되죠. 포인터가 별표가 붙었으니까 A는 포인터 변수가 돼요. 그럼 얘는 무슨 포인터냐? int 5, 정수 5개짜리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얘는 뭐냐면은 용량이 5인 배열인데 뭘 저장해요? 참조를 5개 저장하는 배열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참조는 만들자마자 투기화되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A는 참조 변수예요. 뭘 참조하는 변수냐?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 문법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자가 2개 왔으니까 뭐부터 해석해야 되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얘가 해석해야 된다. 배열이구나. 용량이 5인 배열이야. 무슨 배열이지? 그럼 그 다음 해석을 하면 돼요. 얘는 A는 포인터구나. 뭘 가리키는 포인터지?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배열은 그렇고요. 자바 배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바 배열은 항상 동적 배열만 존재를 해요. 자동 배열이라는 게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적 배열을 쓰지만 자바는 직접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하도록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가 목록을 사용할 때에는 용량을 지정할 수 없어요. 즉 용량이 10일 때 앞에 있는 3개만 초기값, 그러니까 용량보다 적은 개수의 초기값을 제시해서 배열을 초기화할 수 없어요. C++는 그게 가능한데, 그리고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생성할 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 있고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자바는 배열이 객체입니다. 객체로 모델링 되고 있고 용량 전보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디서나 렌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함수에서도 배열로 인식합니다. 참조 변수만 주소 정보만 왔다 가는 겁니다. 또 배열 간 대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대입이라는 건 데이터가 옮겨오는 게 아니에요. 옮겨오는 게 아니라 배열 A 이퀄 B 하게 되면은 A 참조 변수가 B를 또 참조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다처한 배열의 공간은 연속 공간으로 확보하지 않고요. 또 C++처럼 const를 이용해서 배열을 받은 함수에서 수정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바의 특징이고 파이썬 3는 배열 타입이 없죠. 쓰는 게 리스트고 그 리스트라는 건 우리가 만들 리스트 자료 구조와 같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 자체를 쓴다. 그 복합 타입으로 그냥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집어넣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스트 말고 원시 타입 배열은 어레이 모듈에 어레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걸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원시 타입 배열은 별도 모듈을 이용해서 C++나 자바와 비슷한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저거를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코드에 보면.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우리 실습을 하긴 하는데 이 배열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되게 어색하죠.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그냥 만약에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다른 일반적인 언어에서 만들면은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실습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도 실질적으로 자료 구조 같은 거를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다른 언어로 만들어서 파이썬에서 쓸 수 있게 보통 라이브러리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체로도 원래 그 자료 구조를 만들지 않아요. 리스트 타입을 배열로 생각하고 다른 언어와 비교를 해보면 자바 배열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동적 자료 구조이고 덕 타이핑이기 때문에
동질 구조로 제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한 리스트에 정수도 저장할 수 있고 더블도 저장할 수도 있고 객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바나 C++에서는 배열을 만들 때 int 배열, 뭐 student 배열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에는 학생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의 구현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 접근을 제공하는 거예요. 임의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이점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연속 공간으로 유지함으로 캐싱에 유리하다. 캐싱에.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연속 공간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이제 그 메모리에서 CPU로 옮겨올 때 CPU 캐시에 배열의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올 거고, 우리가 배열을 쓴다는 건 배열의 특정 요소만 한번 접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 배열을 계속적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배열이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캐시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가 있듯이 자바의 객체 배열이나 파이썬 리스트는 캐싱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C++에서는 원시 타입 배열이든 그 다른 배열이든 다 데이터를 실제 이 연속 공간인 이 배열에다 유지해요. 유지하지만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배열이 아니라 객체 배열이면 이 배열에 유지되는 건 객체가 아니에요. 뭐만 유지되냐? 객체의 주소만 유지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이썬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캐시에 있는 건 요것만 있는 거지. 내가 여기 가서 접근하면 또다시 한번 또 가서 여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싱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쓰면은 캐싱에 유리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포인터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캐싱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사라집니다. 배열을 이용했을 때의 단점은 용량이 고정되기 때문에 동적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동적 배열 기법을 써야 되겠고, 동적 배열 기법을 쓰게 되면은 부족할 때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새 공간 확보하고 기존 데이터 복사해서 와야 되겠고, 반납해야 되겠고, 뭐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초기 용량을 잘 확보해 주셔야 돼요. STD 벡터를 쓰든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를 쓰든, 또는 심지어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쓸 때에도 내가 용량을 알면 미리 확보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용량을 확보해서 주는 게 좋겠고, 또 다른 단점은 임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속 공간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삭제하는 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연속적인 공간에 데이터를 유지하고 보통 중간에 데이터를 없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불편한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다가 뭐 -1 같은 걸 표시해가지고 데이터가 없다라고 표시해가지고도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1을 넣는 순간 우리가 일일이 접근할 때마다 뭘 해야 돼? 거기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if문이 소요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진 않고 배열에다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처음부터 쭉 빈 거 없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장했을 때 얘를 제거해야 되면은 이 뒤에는 얘들을 하나씩 옮겨와야 되는 거죠. 이 하나씩 옮겨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는 뭐 리스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다른 자료 구조 배울 때에도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배열을 이용한다. 임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그 연속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용량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적 배열 기법이라는 걸 그 자료 구조에서는 모두 써야 되겠고 그런 불편함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불편함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뿐만 아니라 배열을 위한 모든 자료 구조 구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건너뛸까? 잠깐만 설명하면은 이번 문제에도 인플레이스가 있었나?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과제 1에서? 머리가 하얘져. 네? 그건 두 번째 거고. 네? 과제 1이 뭐였죠? 리스트 코드 이게 300 몇 번이었나? 아, 문자 추가된 거 찾는 거.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간단한 문제들 중에 이제 배열에서 뭔가 배열을 이용한 데이터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하나 더 확보한 다음에 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다 작업 끝난 다음에 다시 원 배열에다가 결과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현하기가 좀 더 쉽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추가로 사용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공간을 나중에 다시 옮겨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제들 풀다 보면은 요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in place. 그래서 in place는 추가 공간을 쓰지 말라는 건데 추가 공간이 약간 뭐 변수 하나 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배열이 주어지면은 배열과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방법을 아니까 하실 테고 혹시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추가 공간을 만들어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추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할 줄 알면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추가 공간을. 그러니까 방법을 먼저 추가 공간을 써서 해결을 못 하는데 인플레이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 공간을 써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간을 쓰면 매우 쉽죠. 이렇게 0, 1, 0, 3, 12예요. 0을 다 뒤로 보내래요.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들어요.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진행하면서 0이네 안 옮겨. 1이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려면 색인 변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여기 i가 이렇게 하나 진행될 거고 여기도 j가 있어서 이제 j는 i가 1일 때 j는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얘 스킵.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2. 나머지 0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추가 공간을 만들어서 해결하기가 쉬우면 먼저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는 얘를 없애고 얘만 이용해서 요거 갖고 해결하시면 돼요. 변수 하나만 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j는 요걸 놓고 i는 0이에요. 그럼 지나가요. i는 1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배열에 있어야 되죠. 그럼 j 이퀄 1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j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2. 0이네? 그럼 또 넘어가고. i는 3이 되죠. 3인데 0이 아니니까 j 위치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3 넣고. j는 2가 되고. 여기 가니까 10이야.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끝났어. 그러면 나머지는 j를 전진하면서 0으로 바꿔주면 돼요. 아니면 요구사항이 앞으로만 당겨야 되면은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인플레이스로 하지 말고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할 줄 알면 이거를 인플레이스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개 해보면 이제는 얘 없이 항상 추가 변수 하나만 더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 ADT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스트는 동질 구조이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ADT입니다. 그리고 요소 간의 선형관계, 선형자료 구조예요. 즉 어떤 요소가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특정 요소의 선행 요소는 하나밖에 없을 수 있고 후속 요소도 있으면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리스트의 크기라고 합니다. 리스트의 현재 용량하고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의 크기와 용량이 같아지면 리스트의 용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리스트는 정렬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정렬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는 다 비정렬 리스트예요. 정렬해서 데이터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정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 리스트를 정렬해 쓰면 돼요. 그러니까 SE 벡터나 어레이를 쓰다가 정렬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정렬하면 돼요. 집어넣을 때마다 계속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자료 구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둘 다 만들어 보긴 할 거예요. 둘 다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정렬 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요소가 복합 타입이면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복합 타입이면은 정렬의 기준이 되는 값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저장할 때 정렬 리스트를 만들면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된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이름을 기반으로 정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응용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 보통 리스트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순서를 유지해주는 자료 구조가 있긴 있는데 그런 자료 구조에서는 보통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기준을 우리가 지정해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우선순위 큐를 배우게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 큐는 생성할 때 나는 학생을 저장하는데 학생의 이름을 우선순위로 둬서 저장해 달라. 아니면 나는 학생의 학번 위주로 저장해 달라. 여러 가지 형태대로 키를 결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자, 정렬과 비정렬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정렬 리스트는 정렬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데이터를 추가할 때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저장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열에서는 어디다 저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배열은 배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앞에서부터 쭉 중간에 빠짐없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새 데이터는 어디다 추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맨 뒤에다 저장하는 게 효과적이죠. 중간에 앞에 넣으려고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죠. 다 뒤로 당기고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열을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새 데이터의 추가는 어디다 해요? 맨 뒤에다가 하는 겁니다. 맨 뒤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의 연산의 경우에는 리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다른 자료 구조들하고 달리 스택은 푸시, 팝, 픽 딱 세 가지 연산만 제공해요. 근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특징이 뭐냐면은 5만 가지 연산을 다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연산을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다 제공하는 게 리스트 자료 구조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해요. 보통 이제 푸시백, 팝백, 푸시프런, 팝프런, 셋, 여러 가지 연산들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넣는 거, 맨 뒤에 넣는 거, 특정 위치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리스트 자료 구조는.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뒤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6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새 데이터는 여기다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죠. 배열에서는. 그러면 비정렬 리스트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야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땡겨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건 정렬 리스트가 아니라 비정렬 리스트예요. 그러면 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땡겨오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맨 뒤에 있던 요 애를 여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상수 비용에 삭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푸시백과 팝백이라는 건 푸시백은 맨 뒤에 넣는 거예요. 팝백은 맨 뒤에 있는 데이터를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푸시백 한 다음에 리무브하고 다시 팝백을 하면은 원래는 푸시백하고 팝백을 하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일로 옮겨놨어. 삭제 때문에. 그러면 푸시백하고 팝백 했더니 원래 집어넣었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푸시백, 팝백, 푸시프런트, 팝프런트는 보통 저장된 순서에 의존해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그냥 뒤에 있는 걸 갖다가 넣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넣을 경우에는 저장된 순서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순서에 저장된 순서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순서가 유지되게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리무브 하려면 얘를 갖다 넣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비정렬이니까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주로 하는 어떤 처리하는 방법은 푸시백, 팝백, 푸시백, 팝백을 해서 그 순서가 계속 맞아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리스트는 데이터의 삽입 위치가 데이터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새 데이터가 있다고 무조건 뒤에 넣을 수 없고 얘네들과 비교해서 어딘가에 넣어야 돼요. 근데 어딘가에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뒤에 있는 애를 당겨줘야 되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삽입은 삽입할 위치부터 찾아야 하고 이 비용은 정렬되어
이게 원래 정렬된 데이터죠. 정렬된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까 비정렬에서는 푸시백은 O1이에요. 그렇죠? 상수 비용이 항상 데이터를 맨 뒤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맨 뒤가 어딘지는 어떻게 알까? 뭘 유지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맨 뒤가 위치가 어딘지. 크기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자료 구조에 5개를 유지하고 있다, 6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변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변수를 이용하면 푸시백 할 때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저장하면 돼요. 정렬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을 새로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위치를 우리가 선형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로그 n이에요. 그렇지만 찾았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얘네들 하나씩 뒤로 옮겨야 되죠. 이 하나씩 뒤로 옮기는 거는 최악의 경우 비용이 어떻게 돼? ON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얼마야? ON이에요. 로그 n ON이면 n이 더 높은 거니까 ON이 돼요. 얘는 O1인데 ON이에요. 그래서 정렬 리스트는 ON 비용이 삽입할 때 소요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저장된 값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뭔지 알죠? 0번째에 최소값 저장되어 있을 거고 맨 뒤에 최대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유지하는 자료 구조의 그 값의 범위를 알 수 있죠. 또 최대값, 최소값도 알 수 있고 K번째 요소가 뭔지 요소의 순위 등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렬 리스트는 이런 거 알아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장된 값의 범위를 알려고 그래. 비정렬 리스트에서.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정렬 리스트에서는 O1에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와 마지막 건 보면 안 되니까. 근데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저장된 값의 범위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살펴봐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거기서의 최소값, 최대값을 알 수 있고 최소값, 최대값을 알아야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ON이죠. N개를 다 살펴봐야 되니까 ON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정렬 리스트가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도 좋고 삽입도 삭제도 좋은 그런 자료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렬 리스트가 필요할 때 리스트를 정렬해서 쓰지 않고 다른 자료 구조를 쓰거나 아니면 비정렬 리스트로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정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정렬 리스트는 이런 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 어떤 응용에서는 그러면 정렬 리스트가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빈번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응용은 삽입 비용 때문에 정렬 리스트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삽입은 ON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적 데이터,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동적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추가와 삭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응용에서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한번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으면 더 이상 안 집어넣어. 그럼 그건 정적 데이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 않고 동적 데이터라는 건 계속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추가돼야 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삭제돼야 돼. 그럼 동적 데이터에서는 저런 정렬 리스트를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뭘 쓰냐면은 뒤에 중간고사 이웃쯤 살펴볼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는 트리 자료 구조, 비사용 자료 구조를 씁니다. 그리고 정적 데이터이면은 비정렬 리스트에 삽입하고 한번 정렬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엔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 계속 정렬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보다 엔게를 우리가 저장하면은 비정렬 리스트에 저장한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게 데이터를 정렬 리스트에 저장해요. 그럼 하나가 ON이라 그랬죠. n개 저장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돼?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n개 데이터를 비정렬 리스트에 저장해요. 그러면 비용이 원래 O1이니까 ON이에요. ON. 근데 이 ON인 애를 정렬해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 N 로그 N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ON 로그 N이에요. 얘는 얼마야? N제곱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데이터 삭제 뭐 이런 거 안 할 거면 차라리 비정렬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도 데이터 나중에 또 들어올 거면 별로예요. 그럴 때는 이 리스트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쭉 집어넣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집어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렬해 놓으면 내가 편해져. 그럼 정렬하시면 돼요. 다 넣고 나서. 넣으면서 정렬하는 게 아니라 다 SD 벡터에 쫙 집어넣어 놓고 한번 정렬해 놓고 그때부터 내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더 이상 그 SD 벡터에는 데이터가 추가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런 전제 하에는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중복을 허용 여부, 중복 허용 여부. 그러니까 중복 허용 여부는 여기에 자가 있는데 자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자를 하나 더 넣는 거. 이게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할 데이터가 똑같은 값이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중복을, 이게 괜히 줬다. 지우고 또 할. 중복을 허용해. 중복을 허용해요. 그럼 비정렬은 데이터 추가할 때 그냥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맨 뒤에 넣으면 되죠. 안 하고. 허용. 중복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삽입 O 아니에요. 정렬은 뭐 ON이죠. ON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그럼 비정렬 리스트는 어떻게 돼? 삽입을 O 안에 할 수 있어요? O 안에 못 하죠. 왜? 이 데이터가 기존에 이미 저장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럼 그 살펴보려면 어떻게 돼? 정렬되어 있으니까.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살펴보려면 ON에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삽입이 ON이 돼요.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어차피 매번 어떻게 해야 돼?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복을 하나, 중복을 하지 않나?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ON이에요. 즉, 그 얘기는
비정렬 리스트를 만드는데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건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를 만들면서 내 비정렬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정렬 리스트나 아니면 그 트리 구조 같은 거 써서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해야 되겠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얘는 삽입할 때 있냐 없냐를 봐야 되겠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요 경우에는 허용했을 때 경우에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 요 경우 정렬 리스트인데 그 허용했어요, 중복을.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접해서 위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비정렬 리스트는 그냥 무조건 중복을 허용하는 형태가 되겠고, 정렬 리스트를 혹시 만들면은 정렬 리스트는 필요에 의해서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중복 허용하지 않아도 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을 허용했을 때 또 영향을 주는 게 삭제 연산이에요. 삭제. 이때는 remove first, remove all 같은 삭제 연산에 두 개가 제공이 돼야 돼. 하나만 제거하는 거, 그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거. 이런 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O라는 데이터가 한 10개 들어가 있는데 remove first는 앞에서 가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난 거 지우는 거고, remove all은 O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연산이 필요한데 얘는 remove all이 되게 편하죠, 좀. 왜? 다 붙어 있잖아요. 얘는 remove all 할 때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면서 O가 계속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